1942 나치의 포갑이 유럽, 소비에트 연방 서부, 그리고 북아프리카를 집어삼켰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히틀러의 제3제국의 심장부로 싸움을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이 있는 것 같다. 그것은 바로 영국 왕립공군 폭격 사령부다. 그러나 결과는 좋지 않았고 비용은 매우 높았다. 새로 부임한 사령관은 대담한 새 계획을 통해 전쟁의 첫 KO를 날릴 수 있다고 믿었다. 이를 위해 그는 독일의 한 도시를 공격하기 위해 1000여 대의 병력을 보낼 계획이다. 이것은 작전 밀레니엄, 첫 번째 1000대 폭격의 이야기입니다. 세계의 전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서 트래버스 해리스는 1892년 4월 10세일 잉글랜드 첼트넘, 글로스터셔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가족은 로디지아, 현대의 짐바브웨라는 영국 아프리카 소유지로 이주하기 전까지 이곳에서 살았습니다. 1914년 여름에 대전이 발발하자 그는 독일 식민지 군대와 싸우는 로디지아 제1왕립연대에 입대하고 1915년에 잉글랜드로 이동하여 군의 왕립비행단에 합류하였습니다. 1918년 4월 첫째 날 왕립비행단과 왕립해군 항공대는 세계 최초의 독립적인 항공군인 왕립공군을 형성하기 위해 합병되었습니다. 1918년 11월 11일 휴전 후 해리스는 왕립공군 장교로 임명되어 영국 제국 경찰 활동에 투입되었다. 1930년대 후반 해리스는 서비스의 최고 연장자 중 한 명이 되었고 1937년 공군 상령, 1939 연공군 승무원으로 승진했습니다. 동시에 RAF는 나치 독일에 대한 유럽에서의 불가피한 전쟁을 준비하면서 장비와 구조에 대해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이 노력의 일환으로 영국 왕립공군은 특정 기능이 할당된 별도의 명령으로 나누어졌고 운영 원칙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폭격기 편대를 사용하여 적국에 대한 서비스의 펀치를 전달하는 영국 왕립공군 폭격 명령이었습니다. 1930년대 RAF의 빠른 현대화로 브리스톨 블레나임, 비커스 웰링턴 등 현대적이고 강력한 폭격기가 도입되어 1939년 RAF는 폭격 명령에 큰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그 믿음은 수주일 내에 특히 독일이 네덜란드와 프랑스에 대한 서쪽을 공격했을 때 구식 전술과 강한 독일 전투기 저항의 결합으로 폭격기 명령 항공기가 놀라울 정도로 대량 학살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가능한 한 1940년과 1941년의 밤간 작전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초기 야간 공습은 승무원들에게는 안전했지만 결과는 참혹했다. 폭격기 사령부는 정말로 효과적일 수 있는 경험도 장비도 없었습니다. 1941년 특히 어두운 날들 동안 폭격기 사령부를 이끈 사람은 공기원수 리처드 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손해가 너무 크고 나치 전쟁 기계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를 보여줄 것이 거의 없어 위의 신뢰가 약해졌고 1942년 1월 8일에 그는 일시적으로 공기부원수잭 볼드윈에게 교체되었습니다. 그는 45일 동안 그 직책을 맡았고 1942년 2월 22일에 다시 인도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공기원수하서 해리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해리스는 전쟁 초기의 경험으로 충격받은 사령부를 물려받았고 비행대 사기는 종종 저조했다. 피어스 임기에 이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예컨대 새롭고 강력한 내엔진 유형이 초기 쌍둥이 엔진 항공기를 대체하고 GEE 라디오 시스템 같은 새 야간 항해 보조 장치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폭격 작전은 일반적인 부정확성과 허술한 작전 원칙으로 계속 방해받았습니다. 해리스는 폭격기 사령부 운영 방식에 두 가지 핵심적인 변화를 주도했다. 그는 독일 도시와 인프라의 전략적 폭격이 나치를 완전히 패배시킬 수 있다는 연합국 지도부의 증가하는 의견에 동참했고 윈스턴 처칠 총리의 주요 지지를 받았습니다. 해리스가 폭격기 사령부를 이끄는 일에 임명되기도 전에 처칠렐 정부는 1942년 2월 14일 내에 지역 폭격 지시를 내렸는데 이 지시는 사령부에게 독일 산업도시의 지역 폭격을 시작하라고 지시하면서 동시에 독일의 전쟁 재료를 제조하는 수단을 파괴하고 독일인들의 사기를 꺾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해리스는 새로운 직위 취임 후 이 지시를 기쁘게 실행했고 공개적으로 이를 말했습니다. 나치는 이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그들은 모두를 폭격할 수 있지만 누구도 그들을 폭격할 수 없다는 아이 같은 착각으로 전쟁에 참여했다. 로테르담, 런던, 바르샤바 그리고 다른 수십 곳에서
그들은 그 상당히 순진한 이론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들은 바람을 일으켰고 이제 휘몰아치는 폭풍을 수확할 것이다. 해리스의 공격적인 명령 스타일로 폭격범 전략이 활기를 찾아 보였지만 이 새로운 에너지가 탄탄하고 대단한 무언가로 전환되지 않으면 단지 허세에 불과할 것이다. 영국 왕립 공군 하이 위컴의 새로운 사무실로 이사를 거의 마친 그는 폭격기의 전체 잠재력을 보여줄 전 세계가 볼 수 있는 전례 없는 계획을 시작했습니다. 그 계획은 1000대의 폭격기로 공습하는 것을 포함했다. 1942년에 이는 전례 없는 숫자였습니다. 이전 작전들은 그 수치에 가까워지지 못했으며 RAF가 이전의 단일 작전으로 보낸 폭격기의 가장 많은 수는 단지 300대였습니다. 해리스는 1000대 폭격기의 공습이 단일 목표 도시에 풀어놓을 파괴력이 어마어마할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이는 연합국에 엄청난 선전 승리를 제공하고 영국인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것이며 독일 전선 공장의 노동자들은 이 같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위력의 다음 타겟이 되지 않기 위해 도구를 내려놓고 도망칠 것이라는 공포를 조성할 것입니다. 해리스의 계획된 작전은 그에게 폭격기 지휘에 대한 두 번째로 큰 교리 변화인 폭격기 스트림의 도입을 테스트할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전에는 이륙 후 폭격 작전 조정이 매우 제한적이었다. 대부분의 항공기는 독자적으로 작동하며 야간 충돌을 피하기 위해 서로 강역을 유지했습니다. 그들은 나치 점령하 유럽 전역의 흑흑한 밤에 있는 목표를 찾았고 그 목표는 독일군에 의해 강력히 보호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담당 구역을 지켰습니다. GE 항해, 보조 도구의 도입은 모든 것을 바꾸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이제 폭격기는 할당된 지역의 목표 지점으로 더 집중되어 날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해리스는 한 지역에 공격기를 집중시켜 독일 방어선의 특정 구역을 완전히 파괴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독일군을 엄청난 전력으로 압도하기 위함이었다. 이런 폭격기 흐름은 방어가 가장 많은 목표 지역 위에서 영국 왕립 공군 항공기가 머무르는 시간도 줄일 것입니다. 처칠은 1000대 폭격기 공습 개념을 사랑했지만 해리스와의 회의에서 그렇게 많은 영국 항공기를 한 번에 공중에 띄우는 것이 독일이 폭격기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재조직하면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현했습니다. 처칠은 해리스가 독일을 압도하여 재앙을 막을 것이라 확신하며 100대의 항공기 손실도 감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폭격기 지휘부의 명부에는 1000대 규모의 운용 가능한 폭격기가 없었습니다. 보유한 것 중 가장 많은 것은 약 400대였고 대부분은 비커스 웰링턴 쌍발 엔진 폭격기였습니다. 새로운 사발 엔진 중폭격기인 쇼트 스터링, 핸들리 페이지 할리팩스 그리고 전설적인 압으로 랭커스터의 생산이 아직 초기 단계였습니다. 그러므로 해리스는 동원 가능한 모든 폭격기와 조종사팀을 찾아야 했다. 부족부는 훈련부대 항공기를 공습에 투입해 해결했는데 이 항공기는 경험 많은 베테랑들이 조종했습니다. 이들은 새 작전 전 휴식기에 훈련 업무를 수행 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마법의 숫자에 미치지 못했고 따라서 그는 RAF의 또 다른 부서인 해안경비대에게 돌아섰습니다. 해안경비대는 적함과 유보트로부터 영국 해안선 보호를 담당했습니다. 후자는 북미로부터 영국의 생명선을 끊어버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은 폭격기 사령부로부터 많은 중고품을 포함한 다양한 쌍끌이 엔진으로 장비되었고 승무원들은 장거리 항법에 익숙했습니다. 해안사령부 승무원들은 과거 대형 전투 중 프랑스 해안에 조립 중이던 독일 침략 바지선 등을 겨냥한 폭격작전에 참여한 바 있다. 그러나 해리스는 해안사령부로부터 저항을 받았습니다. 1941년 2월 이후 영국 해양방위 일원화 노력의 일환으로 왕립해군의 통제 아래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해군부는 해리스가 한창 선전 미션으로 여기는 것을 돕기보다는 잠수함의 위협을 해결하는 것에 훨씬 더 관심이 있었으며 특히 이제 미국이 전쟁에 참여하면서 북대서양을 위험하게 건너는 미국 선박의 급증에 따라 특히 더 그랬습니다. 해리스는 독일 도시의 전략적 폭격을 통해 그들을 설득하려 했습니다. 잠수함 함대의 지속 불가능성을 해군 간부들에게 설득하려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해안사령부의 도움 없이 해리스는 원하는 숫자에 미치지 못한 채 훈련 부대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요구를 충족시킬 더 많은 비행기를 구할 수 있었고 여기에는
영국 왕립 공군 훈련 사령부로 이동했던 전투기 일부도 포함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승무원 확보가 최대 고민거리가 되어 가능한 한 많은 훈련생들을 전투에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험 부족을 보완하고자 베테랑 조종사들이 초보 승무원과 함께 비행하도록 배치했지만 기술적으로 아직 폭격기 날개를 얻지 못한 조종사들로 이루어진 49대의 항공기가 여전히 이륙하게 될 것이다. 이제 준비를 마쳤고 방대한 함대를 어디로 보낼지만이 남은 문제였다. 베를린은 프로파간다적 가치로 선호되는 목표였지만 처칠은 산업적 중요성 때문에 에센을 공격하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1000대의 폭격기가 함부르크로 보내기로 결정되었습니다. 함부르크는 조선소, 유보트펜, 주요 석유 정제소 등이 있는 중요한 산업도시이자 항구였기에 이는 전략적으로 의미가 있었다. 그 정도 규모의 병력을 모으는 데 들인 노력을 감안하면 보조 목표로 쿠엘른이 선택되었다. 쿠엘른은 독일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고 중요한 도로와 철도 링크로 인해 주요 물류 허브였습니다. 이 도시에는 독일군 전투 탱크 생산과 수리 등 다양한 일을 하는 산업 부문이 있었다. 하지만 전쟁에서 함부르크와 비교했을 때 쿠엘른의 물질적 기여도는 훨씬 적었다. 하지만 해리스는 1000대 폭격기 공습의 심리적 영향이 표적 도시를 훨씬 넘어설 것이라 믿었다. 쿠엘른은 여전히 그의 지휘력에 막강한 파괴력을 입증했습니다. 5월 말 그의 계획이 준비되었고 처칠의 축복을 받아 밀레니엄 작전이라는 이름으로 실행할 준비가 되었다. (1942년 5월 30일에는) 영국 전역의 53개 기지에서 1047대의 폭격기와 그 조종사들이 출발 명령을 기다리면서 비에 젖었습니다. 날씨로 작전이 세일 지연되었고 독일에서 함부르크에 대한 보고가 잘 전해지지 않아 해리스는 콜로그네를 목표로 삼았다. 영국 동부의 야간 공기는 저녁 10시 30분 내에 폭격기들이 하나씩 이륙하고 해리스의 폭격기 편대에 할당된 위치로 이동하면서 공역 엔진의 울림으로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훈련 중인 파일럿 보호를 위해 그들의 비행기는 폭격기 편대 중앙에 배치되었다. 연산의 중추를 맡은 것은 602대의 비커스 웰링턴이었는데 이것은 신형 4엔진 헤비급이 도착하기 전까지 폭격대 명령 작전의 자랑이었습니다. 독특한 지오데틱 퓨즈라지 설계 덕분에 튼튼한 늙은 새가 되었다. 신형 헤비급 항공기로는 할리팩스 131대, 스털링 83대, 랭커스터 73대가 있었으며 많은 승무원들이 이 새롭고 복잡한 항공기 조종법을 익히고 있었다. 나머지 수치는 쌍발 엔진 유형의 항공기로 구성되었는데 이들은 신형 항공기가 대체하려고 한 것이며 폭격기 사령부가 벌이고 있는 새로운 전체 전쟁에서는 이들이 구식화되었습니다. 79대는 핸들리 페이지 합튼으로 좁은 선회구 설계로 비행 수화물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46대는 랭커스터의 불안정한 전임기인 앱으로 맨체스터였는데 복잡한 엔진 때문에 밀려도 스스로 파괴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28대는 암스트롱 휘트워스 화이틀리로 1937년에 대체된 이중익 폭격기보다 약간 우월했다. 참여한 모든 항공기가 GEE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시스템을 갖춘 항공기들이 선두를 이끌었고 그들이 목표 지점에 무기를 떨어뜨릴 때 불이 붙어 뒤따르는 항공기들이 목표를 찾는 표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항공기는 고폭탄과 소위탄을 혼합하여 운반하였는데 고폭탄은 벽이나 지붕을 파괴하여 소위탄에서 발생하는 화재가 더 넓게 퍼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함대는 영어 해협을 건너 점령된 네덜란드를 가로질러 갔고 처음에는 무거운 구름을 관찰했지만 독일로 향하면서 구름이 흩어지고 달빛이 푸른 빛으로 땅을 비추었다. 지상의 독일 방어 병력들은 그들이 직면한 상황의 규모를 깨닫고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독일의 야간 전투기는 보통 한 번에 6회 요격 가능했지만 쿠엘른으로 향하는 1000대 이상의 폭격기 앞에서는 역부족이었다. 해리스는 폭격기는 언제나 목표에 도달한다는 속담을 입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독일의 야간 전투기들은 끈질기게 저항했다. 웰링턴 승무원이 메서슈미트 BF-110의 공격을 받은 후 작성한 교전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 항공기는 정상 회피, 동작과 함께 항로를 좌우 30도 변경했으나 메서슈미트 BF-110은 회전하여 동일 고도에서 우측 후방으로 접근해 공격을 시도했다. 후방 총수 덴트 중사가 364.54m 거리에서 7초간 연사하자 적 항공기가 급강하하며 순간적으로 시야에서 사라졌다. 5분 후 메서슈미트 110이 다시 왼쪽 후방에서 나타나 우리의 항공기를 공격했고
300야드 범위에서 접근하여 기관총과 대포를 숏버스트로 3번 발사하였습니다. 후방 총수가 제2조종사의 지원을 받아 73.152m 거리에서 하부를 명중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적 항공기는 시야에서 사라졌고 다시 안 보였다. 적 항공기 추락은 보이진 않았지만 손상되거나 파괴되었을 것이다. 쿠엘룬에서 공습 경보가 울렸지만 주민들은 잦은 허위 경보로 인해 느리게 대피소로 향했다. 이전에 그들의 도시는 공격을 거의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GEE 장비가 장착된 스털링과 웰링턴의 폭탄창에서 첫 폭탄들이 뉴마르크트로 떨어지기 시작할 때 그 도시의 주민들은 그들이 단순히 예방 조치로서 피난처로 보내지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이후 90분간 해리스의 폭격기들이 도시 상공에 쏟아져 내렸다. 이전의 더 작은 공습에 비해 이번 공격은 힘의 크기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짧았고 보통 최대 4시간 지속되었다. 독일 소방대는 맹렬한 공격에 압도되었고 0시 1분 55분경 도시 전체가 불타오르는 듯 했다. 꼬리 부분의 폭격기 조종사들은 100마일 떨어진 곳에서도 지평선의 오렌지빛을 목격했습니다. 천대 폭격기 공습이라 불렸지만 실제로는 868대만이 도시를 공격했고 나머지는 주력군 보호를 위해 독일 야간 전투기 기지 등 다른 목표를 공격했다. 공습 중 레슬리 맨서 비행장교가 조종하던 AV유로 맨체스터가 대공포에 피격되었다. 맨서는 손상된 폭격기를 타고 독일에서 점령된 벨기에 상공을 지나갔으나 이미 잉글리시 채널을 건너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는 승무원을 먼저 탈출시키고 자신은 조종석에 남아있다가 벨기에 시골에 추락했습니다. 승무원 증언에 따르면 그는 사후에 빅토리아 크로스를 받았다. 공습 동안 411명의 민간인과 58명의 독일 군인이 사망하였고 5,000명이 추가로 부상하였습니다. 해리스의 예상대로 수천 명이 폭격기의 재공격을 두려워해 도시를 탈출했다. 거의 1만 3천 가구의 주택이 파괴되었으며 더 많은 주택이 파괴되어 4만 5천 명이 노숙자가 되었고 병원 9곳을 포함한 3만 3천 건의 비주거용 건물이 파괴되었습니다. 대부분의 파괴는 소위탄 화재에 의해 발생했고 화재는 도시 전체로 급속히 확산되어 소방대가 진압할 수 없었다. 쿠엘룬은 일하는 도시로서 6개월 만에 회복했습니다. 해리스의 부대는 야간 공습에서 전투기에 의해 41대 항공기 중 대부분을 잃었다. 처칠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보다 낮았지만 이전 공습보다는 높은 수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습은 큰 성공으로 평가되었고 해리스는 폭격기 해리스라는 별명을 얻으며 국민적 영웅이 되었습니다. 해리스는 독일 도시 대량 폭격이 승리를 가져올 것이라 믿었지만 결국 거대한 연합군이 나치를 완전히 짓누르는 데 필요했습니다. 해리스와 연합군의 폭격 작전은 현재까지도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공습이 나치의 전쟁 기계를 크게 방해했다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민간인 사망자와 역사적 건물 파괴를 고려하면 다른 방법은 없었을지 의문을 제기해봐야 합니다.